정부는 지난 3월 7일 서해에서 그리고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8시 56분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원 동아대 교수,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을 우리 정부가 북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최대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송환하는데. 강 교수님 먼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호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주민 6명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당연히 연락을 취하겠죠. 하지만 북한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예. 급기야 이제 해상 송환이라는 이 방법까지 톡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4개월 만에 거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늦장 대응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미 이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책임자가 사실 마땅치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새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모든 이 정책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송환이라는 다소 무리한 이 정책까지 지금 펼쳐가면서 이번에 이 조치를 좀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시하고 장소를 북에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어요.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일단 가보니까 북한 인군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북이 화답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그 화답이라는 표현, 또 국내 언론에서 오늘 이제 마중을 나왔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공식적인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번 조치는 이 유엔사에 있는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엔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 전달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당연히 그 위치상 NLL 이북 지역에서 이 경비정과 또 어선을 예인할 수 있는 어선을 대기시켰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호응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김정은은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확한 두 개의 국가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제안했던 이 연락사무소라든지 연락 채널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하지 않았고 단지 이 유엔사 핑크폰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기대감을 또 표출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본인들이 타고 내려왔던 목선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기 지점에 북한 경비정이 나와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진명 서기관님, 일단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신상이 워낙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남성이라고 하고 처자식이 북에 있다는 정도 정보만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로 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원했을까요? 북한 주민 그 6명이 기신 우사를 밝힌 데는 북한의 정치 체제와 현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의 그 정치 시스템적 문제인데요. 북한은 일단 한 명의 기신 의사를 밝히게 되면 북한인의 가족들이 그 안전과 그들의 그 차후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험에 처하거든요. 이런 관념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관적인 욕망보다는 그 체제가 두려워서 기신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북한의 그 오선들의 그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우사하는 반하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표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려올 생각이 없었는데 어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떠내려왔을 가능성. 그렇죠. 노가 예.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일단 우리 쪽에서 뭐 기대 섞인 표현이라고 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내부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북한의 아주 여성 중에요. 권력이 많은 4명을 거론을 합니다. 김주애,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이렇게 4명인데 한지명 서기관님 최근에요. 가장 특이한 장면은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리설주가 김주애 딸입니다. 네. 딸에게 뭔가 이렇게 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예, 보셨어요? 북한의 일상적으로 혁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찾아봤을 때 이설주와 김주애는 차별화가 됩니다. 김주애는 철저히 혁명의 뭐 계승자,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예. 이설주의 위치는 그러니까 수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드는 친위전사 이렇게 두 개 차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설주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보좌관이라면 김주애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김정은의 철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예.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데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모녀 관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르게 본다는 그렇죠. 말씀. 수령을 중심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수령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부인인 이설주와 자녀인 김주애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 교수님 이게 왜 주목을 받느냐면 과거에 보면 과거의 네네. 모녀에는 진짜 모녀 같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최근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제 지적인데요. 북한의 이 여성 실세 4인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번에 나왔던 김주애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이 지금 나왔던 리설주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예. 뭐 입고 있는 이 투피스 정장이라든지 또는 뭐 손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리설주의 모습을 김주애에게 그대로 지금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리설주가 나왔을 때는 2012년 당시입니다. 이 모란봉 악단이라는 신악단을 발표를 할 때 이 리설주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옆에 필요했었던 거겠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령이라는 존재는 어버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옆에 어떤 아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리설주의 정치적 어떤 이용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벌써 이제 1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리설주의 역할은 이제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김주애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우리가 자꾸 김주애를 이제 4대 세습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4대 세습의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만약에 특히 이제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면 예. 그 후계자의 길을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앞선 어떤 연출의 의미로 이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강 거죠. 교수님도 후계자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저는 뭐 예. 정확히 그 김주애가 후계자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예. 오히려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면 그 후계자를 위한 앞서 길을 놓는 정도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김주애는 결국은 백두혈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외교 무대까지 지금 등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이 되면 나중에 정말 뭐 김정은의 아들이 4대 후계자로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북한의 거부감이라든지 또는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이 포석을 깔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김주의 역할은 뭐 4대 세습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인물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한국에 왔을 때 모습,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의 2인자처럼 인식이 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뤘죠. 그런데 저 사진을 한번 보면요. 저기 이제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나오는 저 바깥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서 의원님, 이게 과거의 김여정을 생각하는 거하고 위상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여정이를 북한의 제2인자로 보기보다는
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 시간에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대면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왜냐하면 그가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이런 그 가족적 연관 때문에 그가 어떤 직위에 있든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나 함부로 김여정한테 주문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김여정이는 임의의 순간에 김정은이가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정은이를 만나서 주문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어렵답니다. 그럼 강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동안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형제자매들은 잘 노출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 김여정의 역할은 지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여정의 역할이 뭐 이렇게 강등됐다라든지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여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의 역할은 대남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기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그 성명을 발표한 것도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원산 갈마지구 준공식장에 나타났을 때 이 핵심은 바로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했냐라는 건데요. 이 원산 갈마지구 준공식장에 예를 들면 러시아 대사도 참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 최선희 외무상이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김여정은 항상 그냥 김정은 주변에서 그 지근 거리에서 뭐 보필하거나 전체적인 일을 챙기는 정도이지 뭐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역할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뭐 이번에 이 원산 갈마지구에서 뭐 뒷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리설주의 자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용 보트를 타고 김정은과 이 김제가 등장을 할 때 손을 잡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리설주는 오히려 최선희 외상과 함께 바깥에 있었거든요. 예,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이 기괴한 장면이 아닌가. 원래로 치면은 이 퍼스트 에이드니까 보트를 예. 타고 나올 때 김정은과 리설주가 손을 잡고 나오고 김주애는 그 뒤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보트 옆에 서 있었던 거는 리설주였고 또 김여정은 그 보트 바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여정의 위치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 이렇게 주목되지 않았고 이 카메라 앵글 속에서 늘 집중 조명이 안 됐지만 늘 김정은 옆에 그냥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강 교수님이 얘기한 사진 장면이 요겁니다. 요거.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 김주애하고 김정은으로 손을 잡고 나오고 있는데 마치 여기가 이제 리설주죠. 리설주가 마치 뭐랄까 안내하듯이 배석하듯이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여기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인데 그럼 강 교수님 최선희 외무상이 뭐 물론 이 외무통이긴 합니다만 네. 부서 외무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좀 있죠? 뭐 북한에서는 이제 가장 출신 성분을 따지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이 최선희의 아버지가 최영림이라는 북한의 내각 총리인데요. 1964년 당시에 내각 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이 입양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최선희가 결국은 이 최영림에게 입양이 되면서 북한에서 뭐 승승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뭐 북한의 모든 지금 이 외교 무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여성 최초의 북한의 뭐 외무상으로서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최선희의 어떤 이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보면요. 지금 그 최선희가 앉아 있고 예. 오히려 김여정은 이제 바깥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김여정의 뭐 역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 예. 제가 잠시 지적했지만 저 원산 갈마지구에 지금 준공식장에 누가 초대가 됐냐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초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원산 갈마지구의 대부분의 관광객의 초점은 지금 러시아 관광객의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선희 외무상, 그다음에 외무상이 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자리에 지금 박혜성 내각 총리가 앉아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리다 보니까 저렇게 앉아 있는 거지. 저게 결코 가족 모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뭐 김여정이 왜 저 자리에 앉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한 이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현님 지금 북한에서 여성이 외무상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나 당 내부에서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굉장히 북한이 그 사회 시스템을 봤을 때 봉건적인 사회 룰이나 그런 많이 잔해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최선이라는 북한의 한 여성이 외교 수장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김정은이가 세계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여성이 간부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해서 수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최선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선희는 북한에서 우연한 기회에 많은 수많은 행운을 얻은 북한의 엘리트 여성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2008년도에 입사했을 때 당시 최선희는 미주국 부국장 겸 비서였습니다. 세포비서. 예. 그 기간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빨리 승진을 했거든요. 부국장에서 우리로 치면 장관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우연한 기회라는 게 그때 당시 미주국 국장이 한성렬이라고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미국의 간첩으로서 그러니까 처단이 됐어요. 북한의 축결 처단이 됐고 예. 그 기회에 국장에 빨리 승진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육자회담 시기에 김계관 전 북한 내무성 일부상이 그 곁에서 통역을 진행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김정은에게 김계관이가 병이 악화되면서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일부상 후계자로서 최선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일부상으로서 김계관의 도움으로서 일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대단하니까 최선희의 그 승진 고도는 빠른 시기에 김정은의 신임하에 고도로 승진한 예. 북한 엘리트 여성의 한 명입니다. 그러면 강 교수님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 유독 여성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는 뭐 국내 언론에서 좀 과장해서 좀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무엇보다 리설주의 등장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 당시에 세계가 김정은의 어떤 열린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고 또 스위스에 유학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이제 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정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리설주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정치를 활용할 수 있었던 카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효용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지금은 뭐 여성 정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2인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수령의 독재 정권이 있는 뭐 북한에서 뭐 김여정이 동생이라고 해서 2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예. 또 그렇다고 뭐 리설주와 지금 김여정, 김주애가 또 현송월까지 이렇게 4인방의 여성 체제로 뭐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이 리설주는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 또 김주애는 그냥 각자의 역할대로 그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 정치를 만드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여집니다. 북한은 뭐 거의 절대 권력이니까요. 최고 지도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 의원님 현송월 예전에도 많이 노출됐었죠. 지금은 좀 어느 위치라고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에서는 그 자기 직무에 충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의 직무를 보게 되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있거든요. 예. 선전선동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첫째가 북한 수령의 위대성 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송월이는 자기 지위와 위치에서 김정은의 가까이에서 김정은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자기 직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